임의대리와 관련된 그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이 부분의 기본 판례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교재를 보시면 그 415페이지에 그 부분의 판례가 위에 나와 있는 판례가 이 왼쪽에 있는 판례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판례하고 그 밑에 문제 그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 부동산 사라고 그랬는데 그거 사고 처분할 대리권 없다. 그 부분 나와 있고, 다음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금을 하나 들어달라라고 대리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 이러한 거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 밑에 대여금의 영수 권한, 돈 빌려준 거 있는데 그거 받아와라. 그러한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의 채무의 일부를 면제해줘 버린다. 일부를 깎아줘 버린다. 1000만 원 받아와라. 빌려준 거 있으니까 받아와라. 그랬더니 100만 원 깎아줘 버리고 면제해주고 900만 원 받아온다. 그럴 권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 하나 주의하시냐면 일부를 면제하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부 100만 원을 면제를 해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별도로 대리권을 주는 그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에는 그 권한은 없다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 담보대출 좀 받아오다오, 담보대출 좀 받아와라 이렇게 대리권을 줬다. 그러한 경우에 본래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금은 수수의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반환되는 계약금액의 수령행위에 관한 대리권까지 당연히 수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판례하고 같은 맥락이죠. 해소로 인하여 반환되는 계약금액의 수령, 그거 받는 거, 그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당사자들이 하는 거다. 당사자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매 입찰하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범위가 경매 입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락 받아서 사와라 일종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경락 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를 해가지고 경락인이 됐습니다. 그 본인을 대리해가지고 이번에는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 취하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걸 동의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입찰해서 사오라고 그랬으니까 경락 받아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동의할 권한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이렇게 어디까지 대리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충 규정이다 해가지고 118조가 보충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왜 보충 규정이라고 하느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1호에서 보존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존행위, 가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가치를 유지. 그 다음에 여기 앞에가 이제 일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식어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대리의 목적인 권한이나 그 권리 그러한 것들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 이렇게 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의 관리를 맡겨놨을 때입니다. 재산의 관리를 위탁을 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이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관리행위에 반대되는 말이 일단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처분행위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왜 그랬습니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한 것. 재산을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재산 좀 관리해 주라 이렇게 그 관리를 맡겨놨는데 그 관리 행위가 바로 이렇게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범위를 안 정해놨으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것 자체를 이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처분행위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한 보충 규정으로 제118조가 있다. 그래서 동조에 의하면 처분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일단 여기가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관리행위만이 허용된다. 관리행위만 허용된다. 뒷부분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118조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호에서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2호에서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는 것은 대리권은 있으나 관리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은 있으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것처럼 처분행위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리행위만 할 수가 있는데 거기 표를 보면은 보이개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성형수술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령 뭐 보조개를 만드는 수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개를 잘 보이게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보이개,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가 있습니다. 보존행위의 의미는 뭐냐? 그 재산의 현 상태를 유지한다. 보존, 지킨다는 겁니다. 유지한다. 이용행위는 뭐냐? 재산으로부터 그 재산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도모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량행위는 계량하는 거니까 재산의 가치를 증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보존행위 밑에 보니까 무제한적 허용이다. 이 말이 붙은 이유는 1호 앞에 보존행위 앞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다음에 이제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는 수식어가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있다라는 거 그랬고 그러면 보존행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게 예가 되겠는가? 밑줄을 보시면 미소부가 그렇게 되어 있죠. 미소부가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얼굴에 인상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미소를 부과해라. 미소를 제가 지금 미소 한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소를 부과하자. 네, 그렇게 제대로 미소가 부과 안 됐나요? 약간 썩소 같았나요? 어쨌든 미소를 부과하자. 그럼 미는 뭐냐?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를 한다. 가치를 유지하는 거죠. 다음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이 되면 우리 민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권리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는 시효, 시간의 효력, 세월의 힘으로 소멸시켜버린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멸시효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뭐 그 소멸시효 기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돌다라고 해가지고 권리가 행사가 안 되면 10년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린다.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소멸시효될 권리가 있다. 채권이 있다. 그거를 중단을 시키는 거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라져버리는 걸 방지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치를 유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이라고 하면 처분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매각이 초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썩기 쉬운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가치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됐고 그 다음에 가옥을 수선한다. 대표적인 보존행위의 하나가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소를 부과하고 이용행위는 뭐냐? 임금. 그래서 임금을 받으면 미소가 떠오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용행위로서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임대차. 다른 사람한테 사용 수익하게 하고 거기에서부터 차임을 받는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금전을
현금으로 있는 걸 이자로 빌려준다. 그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실 것은 이 부분이 다른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출제 교수님들이 이 부분을 조금 좋아한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밑에 보면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안 되는 것들, 처분행위 안 되고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불려준다. 그러니까 성질이 변해버리는 거죠. 예금보다 지금 예금을 가지고 두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금리로 이거 개인한테 빌렸다. 사채로 했다라는 거죠. 이거 안 된다.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으로 전환시켰다. 이것도 안 된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성질이 변하고 있죠. 성질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금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데 요 사채나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따르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성질이 변해버린 거 논을 밭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연상 비법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보셔가지고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또 역시 밑에 연상비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나서 정리를 하면서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 대리권의 제한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연상 거기 보면 대리권의 제한을 어기고 우리 자기가 쌍방으로 그것도 공동으로 놀아난다 이렇게 써져 있을 때 대리권의 제한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그 다음에 공동대리의 제한, 그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된다. 그 다음에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허리까지 아파온다. 그랬을 때 이 허리가 뭐냐? 그 역시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쭉 읽어보시고 핵심은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주의할 것은 대외적 대리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와는 구별이 된다. 여기는 이제 그 대리권 남용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 여기가 이렇게 그 대외적인 관계하고 그 다음에 대내적인 그 관계하고는 구별된다. 거기에다 잠깐 표시를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이제 대리권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공동대리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가 있는데 공동대리는 이거 조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문만.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여러분이 대리인을 여러 명 뒀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뒀고 회계사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이렇게 대리인을 3명을 뒀다. 그럼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게 됐죠. 그럴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리행위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19조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각자 대리라고 되어 있죠.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 그래서 내용 보시면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수인이란 말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랬고 이 경우에 있어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다음 단서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동으로 해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 조문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각자 대리의 원칙, 그 다음에 공동대리의 제한, 공동대리의 예외 똑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공동대리의 제한.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원칙이라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라고 본문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대리로 해야 되고 각자가 못한다. 이거는 단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한이다 또는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원칙이 뭐고 예외가 뭐냐. 이것만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계약이 어떠한 의미고 그 다음에 쌍방대리는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허리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또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허리라는 거죠. 거기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계약의 개념은 자기계약 요 단어에서 보듯이 자기가 가서 이렇게 계약을 자기가 혼자 이렇게 두 개 벅치고 장붙이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대리권을 주면서 내 부동산 좀 팔아주라 하면서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가가지고 여기 상대방 자리에 누가 오느냐? 병이 오는 게 아니라 을. 그래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이라는 자격하고 상대방이라는 을이라는 자격,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체결한다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거 계약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겠습니까? 만약에 매도인, 여기 매도인 자리에는 갑, 대리인, 을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에 매수인 자리에 어떻게 나옵니까? 매수인 자리에 을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요 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갑의 지위, 갑의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쌍방대리. 쌍방대리 같은 경우는 쌍방을 대리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고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 병이라는 친구도 역시 대리권을 준 겁니다. 병은 그래서 하나 사달라. 그래서 매도하라고 이렇게 본인.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 사람은 매수해달라고 본인. 물론 이제 이 매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상대방이 되는 거고 또 매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상대방이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역시 보면은 또 계약서를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자리에 갑 대리인 을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매수인 자리에 병 대리인 을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을이 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어느 한쪽 가령 소주 한잔 얻어 먹었다. 그 사람하고 좀 더 친해가지고 어느 한쪽의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돼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원칙으로 금지를 하는데 허리 그래서 본인이 허락을 했다. 본인의 허락. 그 다음에 허리 채무의 이행. 얘들은 본인이 허락했다라는 건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채무의 이행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딱 해야 될 게 정해져 있는 것, 그것 자체를 그대로 결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라 하더라도 이것은 허용이 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험 자체에서 가장 자주 나온 것은 요 쌍방대리가 허용이 된 경우에서 법무사가 혼자 가가지고 등기 신청한다는 겁니다.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 이거 자체를 알아두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얘가 허용되는 대표적인 경우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먼저 이건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두셔야 되는 게 조문 자체에는 허용된다 해가지고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나와 있으면 이거는 예외에 허용되는 거니까 맞는 겁니다. 맞는 거.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채무의 이행인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그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다. 다툼이 있는 채무 이행. 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각 구별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건 다툼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대물변제입니다. 대물변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1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1억 원 대신에 고려청자로 갚는다는 겁니다. 고려청자. 그러면 그 고려청자가 얼마짜리인지 그거는 상당히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일반인 알 수도 없는 거고 또 진품 명품 가지고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지가 않는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본인의 허락. 그랬고 조문 그대로 나와가지고 채무의 이행은 예외적으로 허락이 된다. 허용이 된다 하면 맞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다툼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4조 조문 보겠습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게 바로 자기계약 금지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쌍방 대리에서 핵심은 동일입니다.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단서 보십시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그 이자가 바로 허리 이야기할 때 리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골로 나오는 판례는 바로 그 다음 부분.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 역시 또 동일에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그러니까 입찰은 어차피 한 명만 받는 거죠. 근데 물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거기에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한 명은 그 입찰에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찰은 무효다. 무효. 이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 채무의 이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의미를 한다. 그러므로 대물 변제 같은 거라든지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 경우에 그 대리인이 한 입찰 행위는 효력은 무효다라고 나와 있고 뭐 속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문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같은 겁니다. 방가로 2번 보시면 그러나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작은 동그라미 1번에 채무의 이행, 작은 동그라미 2번에 본인의 허락이 있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2번에서도 본인의 허락이 있다. 이 부분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허락이 있는 때 그 부분에서 그 사채알선업자 나와 있죠. 사채알선업자. 그 판례만 하나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하단에 작은 동그라미 2번에 내용으로 보시면 판례는 사채알선업자는 채권자, 채무자, 쌍방의 대리인으로 행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둘 다 허락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측에 가신 판례도 가볍게 그 부분 읽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방가로 대리권 남용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사안 자체만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어디에다 중요하다 표시를 해두자고 했냐면 이 내부 관계하고 그 외부 관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례의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판례의 결론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고 뭐 대리권은 남용이라는 그 개념이 뭔가 이제 그거는 당연히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판례 사안을 보면은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어디냐? 은행입니다. 은행이고 병을은 지점장. 그래서 은행의 지점장은 이렇게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이렇게 본인이 되는 거죠. 본인. 그러면 을은 갑은행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병이라는 고객과 예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금 계약. 예금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갑이 본인이니까 효력은 바로 갑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병하고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은행한테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리권 남용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을이 지금 예금을 돈을 받기는 받고 있는데 이 친구의 그 마음은 뭐냐면 이 돈을 이렇게 삥땅 친다. 단어는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삥땅 하려고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혼자 그냥 그 돈 써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대리권 남용이다. 삥땅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임적 대리행위다. 배임적 대리행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개인적인 사리를 도모했다. 사리를 도모했다. 개인적인 일을 추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 삥땅을 친 것은 내부 관계. 이쪽이 둘이가 이렇게가 내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 관계.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의무를 위반을 하고 있는 거지 을하고 병하고 요 예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거는 외부 관계.
대리행위. 그래서 이 내부 관계는 외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원칙. 얘가 삥땅을 친다고 해가지고 대리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예금 계약은 유효입니다. 왜 유효입니까? 내부 관계는 외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유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이라는 고객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삥땅 치려는 것을 알았다. 그 경우에 있어서도 병이 갑은행한테 자기 예금을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병이라는 고객이 대리인이 삥땅 친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무효로 만듭니다. 무효. 그러면 이렇게 딱 적어놓고 보니까 얘가 마치 뭐하고 유사하냐 하면 비진이 표시. 요 비진이 표시하고 유효합니다. 비진이 표시. 왜 유사합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 이거 똑같죠? 원칙 유효.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러니까 요 구조가 그대로 같아가지고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여기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요때 요거 107조 1항의 단서 부분을 유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유추 적용. 비슷하니까, 구조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유추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전체적으로 대리권 남용 사례에 대해서 107조를 비진이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는 107조 1항 단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한다는 그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해서 무효화시킨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기출지문 하나 보시면 밑에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했다. 사리를 도모한다.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이다. 이러한 표현들. 그럴 때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 107조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16회, 16, 19회 좀 예절 문제지만 그때 두 번 출제됐죠. 그러면서 한 번은 있다, 한 번은 없다. 이런 식으로 출제됐으니까 결론 자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리권 소멸은 우리가 이제 이미 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유권대리 삼각형에서 왼쪽 부분 종발범죄소, 종류 발생, 범위, 제한, 소멸 그 부분을 본 거고, 이제부터 민면을 보는 겁니다. 민면, 즉 대리인하고 그 상대방하고 체결했던 그 계약, 매매 계약, 대리 행위를 본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뭘 배운다고 그랬습니까? 현명하자 능력,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현명하자 능력, 그 부분을 배운다. 그래서 여기에 대리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대리행위. 그래서 대리행위와 현명주의 이 부분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줄에 1번 보시면 방금 1번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신이 하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자신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 그게 표현이 돼야 되고 그거를 현명이라고 합니다. 현명을 다시 한번 보시면 대리인이 효과 귀속자인 본인이 따로 있음을 외부에 드러내어 의사표시를 하는 것, 외부에 드러내는 것, 그거를 바로 현명이라고 한다. 현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금 2번도 역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이제 현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관련된 그 판례들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현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적인 방법은 본인 갑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 사안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리인이 그냥 가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써버리지 않고 갑이라고만 됐다. 그러면 이 경우에 현명이 있겠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되시겠습니까? 대리인이 가가지고 갑대리인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버렸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현명이 된 겁니다. 현명이 된 거. 그랬고 이 부분은 그 실제에서 상당히 자주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를 불러주는 요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서명대리다. 서명대리. 그래서 이것도 현명이 있는 겁니다. 현명된 거고, 당연히 이건 현명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얘도 현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대리인이 가가지고 이처럼 본인 이름이라고 써준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이렇게 자기 이름만 써버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을 이름만 썼냐? 내지는 을 이름만, 자신의 이름만 쓴 것 말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 쓴 것 말고 다른 어떤 사정들을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을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를 찾아보는 겁니다. 알파가. 즉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이다 해가지고 재반 사정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위임장. 대리인이 요 을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준 위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위임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거기에다가 갑대리인 을 그렇게 쓰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을 써버렸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을이 자기가 지금 매도인이 되는 거냐, 아니면 계약서는 을 이름만 써졌으니까 을이 매도인이 되는 거냐, 아니면 얘는 대리인이고 갑이 매도인이 되는 거냐, 즉 현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요 위임장이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자신이 매도인이 되는 사람, 자기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위임장이란 걸 가져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위임장을 가져왔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대리의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현명이 됐다. 현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랬고 이제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을 이름만 써져 있을 때 이때에는 이것을 우리 민법이 이렇게 직접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5조에서 직접 규정을 하면서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즉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해서 법이 간주를 이렇게 결단을 내려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가로 2번 보시면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 등에 대리인이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갑대리인을 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이름만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나름하는 이른바 서명 대리의 경우에도 드물지 않게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명이 된 거여가지고 얘를 불러주는 다른 이름까지 있을 정도다.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 갑이 따로 있고 대리인 을이 갑에 가름하여 행위하는 것으로 재반 사정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으면 적법한 대리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랬고 판례서 한번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의 효력, 즉 갑이라고만 적어버렸다. 그러면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함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했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 설정 계약은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그래서 결국에 이 판례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냐면 대리인이라고 했죠.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다. 그랬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권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친구는 대리인이 됐었고 그 다음에 권한 내였다. 권한의 내였다. 이렇게 된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대리 표시 없이 그냥 갑이라고만 써버렸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그래서 밑에 지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갑의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대리인이 있으니까 대리권이 있으니까 대리인이죠. 그런데 마치 갑인 것처럼 행세해서 지문에 나왔죠. 자신이 본인이냐 행세해서 마치 갑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버렸다. 매도할 권한 줬으니까 이 역시도 권한 내죠. 그러므로 이거는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면은 맞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 지금 말씀했던 판례는 요 지문 자체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해가 되면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네, 넘기셔가지고 밑에 판례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넘기셔가지고 그 계약의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 그래서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그냥 빌려다가 써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조용필 하고 이렇게 계약을 쳐버린 거죠. 계약서를 써버렸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또 우리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용필, 나후나, 어떤 분은 너후나 이렇게 써져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하는 사람하고 그 이름하고 다를 때 어떻게 계약 당사자를 확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엔 또 다 계약 당사자 확정은 문제니까 계약서에서 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행위자하고 명의자하고가 다르다는 겁니다. 명의인하고. 즉 계약서에다가 여기 계약서에 글 쓰고 있는 행위자하고 여기에 써져 있는 요 이름, 이 사람이 다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한다. 일치하다면 동그라미 쓰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일치한 대로. 그래서 행위하는 사람으로 일치했으면 행위자로, 명의인으로 일치했으면 명의인으로 그렇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 줄. 그런데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자연적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규범적 해석을 한다. 규범적 해석을. 그래서 규범적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당사자를 결정을 한다. 규범적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가 계약 당사자냐 여기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했다. 그러면 자연적 해석,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를 확정을 하면 된다. 다음에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의 확정, 계약 당사자 확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으면 누가 임대인이고 누가 임차인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얘가 대리행위로 해가지고 만약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인이고 대리인.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여기서 수권이 있는 거죠. 수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직접 미치니까 갑하고 병. 이 사람이 당사자가 돼서 임대인, 임차인이 된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리권은 그 효력 자체에서 인정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와 관련된 판례에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에서 의사가 일치했다면 대리권의 전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당사자를 고르는 겁니다. 당사자가 누구냐, 당사자가. 그래서 판례 사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갑이 있었고 이렇게 갑이 아들입니다. 그랬고 아버지 을이 있었는데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의 요 건물을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임차인은 정해져 있죠. 병이 지금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아버지냐 아들이냐?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병이라는 임차인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하고 즉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려는데 이 상대방하고 을하고 가평이 일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치했다면 아버지한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이 다음 문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먼저 확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병이 아버지를 통해서 본인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아들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있었고 요 아버지도 자기가 당사자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사자는 본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임대인, 임차인은 갑하고 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임대차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한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아버지한테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없으면 무권대리. 그래서 이거는 계약 당사자 이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병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아들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를 했다면 이 부분이죠. 대리인의 대리권 전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거는 나중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 문제고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그 다음에 효력이 있는 거죠. 없으면 무권 대리 그 부분으로 간다. 그래서 그 밑에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쭉 나온 것들 중에서 물론 제일 위에 21의 기출문제, 지문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마지막에 판례가 되겠죠. 위임장을 제시를 했으나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게 타인물의 매매로 되는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자기가 매도인이 되려고 했으면 이거 위임장 안 가져왔다. 이미 대리의사가 있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해서 소유자를 대리해서 매매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다고 해서 을이라고만 썼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로 위임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자신이 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매도인이 돼가지고 갑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물건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방가로 1번 문제입니다. 을이 갑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을의 이름만을 기재를 했으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근데 볼 수 없다 했으니까 X. 밑에 방가로 2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라고 볼 수가 없다 하면은 X. 즉 현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재반 사정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그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이라는 갑은 따로 있다. 그거 자체가 밝혀만 드러난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가 인식됐죠. 이러면 이걸로 현명은 충분하다. 다음 밑에 방어를 3번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맞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랬고 이제 우측 가셔가지고 다음에 115조의 규정을 보는 겁니다. 115조의 규정. 그래서 아까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을이라고만 써졌다. 그러면 이때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로 3번 보시면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면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현명,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이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가? 이때에는 115조가 규정을 하면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법률행위 당사자는 대리인이 되고 이제 그렇게 보니까 당사자가 누가 됩니까? 대리인이라 표시를 해두셔야 되겠죠.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사자가 대리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랬고 효과 역시 대리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귀속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쭉 이게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시냐면 거기에 이제 설명들이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한테 친구가 냉장고를 하나 사달라라고 대리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대리인 이건 이도 저도 아니고 아까 4번에서 을이라고만 써져 있으면 이거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던 이 조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냉장고를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대리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대리권을 줬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여러분은 대리의사를 가지고 친구 대리인으로서 냉장고를 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냉장고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필요해서 냉장고를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해서 냉장고를 산다. 그러면 그 계약서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연히 을이라고 써져 있죠. 이때의 법률 효과를 이렇게 115조처럼 여러분이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계약서에 을이라고 썼다. 이때 법이 끼어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자신을 위한 것으로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규정은 어떠할 때를 대비를 한 거냐면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의사,
내심의 의사는 지금 대리의사가 있는 겁니다. 대리의사가 있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표시. 여기에다 계약서에다가 요렇게만 써버렸을 때 이때를 위한 규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의사는 있는데 표시가 을이라고 돼버린 이때를 위해서 이때 법이 끼어들어가가지고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결단을 내려서 간주를 하는 거지 대리의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구입한 의사 이때는 법이 이렇게 규율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럼 결론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냉장고를 구입하러 갔습니다. 냉장고를 구입하러 가면서 친구 대리인 자격으로 갑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가가지고 현명을 해줘야 되는데 내지는 재반 사정을 통해서 위임장 같은 걸 통해서 얘가 대리인한 게 밝혀져야 되는데 요 대리의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냥 을이라고만 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결국에는 여기 우리 법은 하이마트 사장님 즉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결단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법이 결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추정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면 잘못된 거죠. 본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마트 사장님을 위한 조문인데 여러분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갔다가 을이라고만 썼다. 근데 이쪽 하이마트 사장님이 대리의사가 있다는 걸 알았다 가령.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또 을이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당사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방과후 3번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대리행위 하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대리행위 하자 바로 윗부분 그러므로 상대방이 그 내심의 대리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돼도 되는 겁니다.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둔 건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때에는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리인은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의사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이 말은 나는 대리의사가 있었다. 그거를 가지고 해서 이거를 착오를 주장할 수가 없다. 나는 대리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표시가 이렇게 된 것뿐이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취소하겠다. 이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법은 이렇게 본다라고 간주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간주로 했다. 그래서 이거는 조문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만 파악을 해두시면 된다. 최종적으로는 하이마트 사장님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규정. 그랬고 법은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려서 대리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취소하지 못하게 이런 결론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대리행위 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